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조사방법론 1 강의를 맡은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격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 제가 미력 하나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사 분석사의 이 조사 방법론, 그 중에서도 조사 방법론 1 파트는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죠. 뒤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난이도가 많이 상승합니다. 조사 방법론 2, 그리고 이제 사회 통계로 넘어가면 사회 통계 넘어갔을 때는 특히 이제 이게 수학적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셔야 되니까 그만큼 이 난이도가 아주 많이 높아질 텐데, 일단은 그 예열 과정으로서 조사 방법론 1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몸풀기, 가벼운 몸풀기 저랑 같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관련된 공부를 좀 하셨을 거고, 그 중에서도 사회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사회 문화라는 거를 공부할 때 살짝 좀 언급됐던 얘기들, 이런 거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수준의 공부만으로 시험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아주 처음 듣는 얘기는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처음 듣는 얘기라기보다는 베이스는 깔려 있다. 적어도 기반은 좀 닦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때 기억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뭐 별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듣다 보면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라도 좀 되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많이 깊진 않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이쪽 부분이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넓은 의미로 사회학이다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학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령 정치학도 있고요, 행정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법학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의 사회학이라는 영역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문화인류학이라는 영역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이런 분야들이 사회학의 영역에 이제 넓은 의미의 사회 분야의 공부 안에 포함이 될 텐데요. 이것을 예전에는 유력한 학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념, 자신들의 통찰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석 결과를 또 토대로 해서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사회란 이런 것이야 라고 주장하고 서로 뭐 공방 벌이고 이러고 그냥 뭐 어떤 솔루션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좀 이제 뭐 이것을 기존의 방식대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체계적인 학문의 형태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증명이 됐나? 이게 사실관계가 맞나? 이런 의구심들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감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 현상을 관찰하고 실제 현상을 분석해 보는 것하고는 결과가 다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과학 영역이 크게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자연과학 영역이야말로 오랜 예전에는 완전히 이게 무슨 뭐 신의 영역처럼 이렇게 다뤄지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그 검증을 위한 기법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기법들을 이용한다면 사회현상도 보다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연과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회과학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 영역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나름의 주장이 있어요. 주장이 있는데 그 근거는 좀 더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주관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속에서 서로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 속에 자기의 가치가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위적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뭐 또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간에 어때요? 이 논쟁이 벌어지고 그냥 네 생각은 네 생각대로 존중하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존중해줘라 라는 식으로 그냥 하고, 그 민주적인 어떤 방식으로 상호 존중하는 선에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도 꽤 많았을 거고, 그 속에서 그나마 좀 힘있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주장이 있다면 그거는 유명한 사람. 네. 베이컨이 말했던 우상론에 비춰본다면 그 우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이 더 올바른 게 아닌가? 그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쫓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자연과학의 기법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진짜 그런지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게 된 거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고, 사회과학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말 그대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네요. 사회 분야의 학문들이 사회과학이라는 영역으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사회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그 사회 관련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자격에 도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영역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문과 영역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문과 영역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나 이 내용 자체는 좀 이과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이걸 접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숫자 같은 것들로 입증해 보이는, 실증해 보이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과스럽다, 뭔가 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아예 이과적 마인드가 있고 이과 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야, 이 정도 내용 가지고 뭐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또 이제 문과 출신들은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좀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 뭐 저만 하더라도 논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만들고 뭐 해봤을 때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전제하고 아무튼 가급적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목차를 한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차례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교재 차례에 보시면 제1과목으로 조사방법론 1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랑 같이 공부하실 게 이 조사방법론 1 영역이 되는 것인데요. 챕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챕터 1을 보니까 사회과학적 방법 그랬습니다. 방금 제가 사회과학이 뭐다라는 것을 소개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회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면밀하게 이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챕터로 가면 자료 수집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료 수집의 방법. 자, 그래서 사회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어떤 자료 수집의 방법이 있는가, 이걸 한번 보는 건데, 다만 예전부터 우리가 사회 영역에서 해왔던 방식의 연구 스타일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영역은 과학의 영역, 자연의 영역하고 조금 더 다른 면도 있는 거죠. 저 자연 현상을 연구할 때는 완벽하게 객관적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같을 때 결과도 항상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있잖아요. 그냥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원인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관찰하는 것만 잘하면, 그러면은 뭐 별로 논쟁적인 게 있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현상에서 방금 제가 사회과학 영역으로 들어오면 기존의 주관적이고 당위적이었던 측면들을 다소 좀 이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험적인 영역으로, 실증적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던 그 주관적이고 가치 지향적이고 당위적인 영역들을 완전 배제할 수 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고민 지점이죠.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게 좋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필요로 하는 또 출발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위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측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됐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떠올려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본다면, 이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이제 어떤 그 원래 사회 영역에서 해왔던 그런 이제 고민의 지점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야 라고 통찰해내는 그런 힘들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들도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주관적이기만 할 때는 학문적인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기법들을 도입한다. 그랬으니까 그 과학적 기법에 해당하는 연구의 방법들을 또 차용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의 방법에서는 이런 각양각색의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조사 분석사 공부니까 그 중에서도 방점을 더 찍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의 방법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방점을 찍다 보니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노멀하게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질문지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지법. 그래서 그 질문지를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설문지를 설계하고 자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설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문 결과들을 가지고 이게 통계 처리하고 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까지 공부하면 조사 방법론 1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조사 방법론 2 그리고 더 들어가서 사회조사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점점 더 세밀한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서 2과목 조방 2, 3과목 사회통계 이렇게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단도리라는 표현 우리말 맞는 거죠? 예, 그 단도리를 잘 좀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본문 쪽으로 와서 사회과학적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현상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현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현상 이런 게 있는데 자연현상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거는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가치의 문제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사실과 가치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걸 나눠보면 자 여기는 이제 사실의 영역에 입각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도한다 그래서 그거대로 자연현상을 뭐 뒤집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막 평가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있잖아요. 가치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성이에요. 가치 중립성은 가치 판단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몰가치성입니다. 몰가치성. 가치의 문제를 논할 수 없어요. 몰가치성. 몰가치성. 가치 중립성은 가치의 문제를 따질 수 있는데 중립적인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먼저 튀어나왔는데 걔는 사회현상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자연현상 자체는 가치의 문제를 언급할 수 없는 몰가치성이 되는 겁니다. 가치의 문제를 언급할 수 없다. 몰가치성. 자 그래서 이 몰가치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현상의 특성도 어떤 거냐면은 이 자연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 이제 가치의 문제를 언급할 수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실증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과관계를 아주 뚜렷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당연하게 이 원인을 투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법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필연법칙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이런 어떤 원인이 똑같으면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현상하고 좀 대비시켜 보면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가치의 문제 쪽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찍히게 되는 것이고, 자, 사실이라는 것도 기반에 깔려야 되지만 가치의 측면이 얘랑 비교해 봤을 때는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치 함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치 함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가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그래도 남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남들도 동조할 수 있게끔 하는 결론으로 유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가치는 함축적이지만 가치 중립적이려고 또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가치 함축성이 있지만 필요시 연구상 필요할 때는 가치 중립성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가치 중립성, 가치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 주려는 노력도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회현상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도 인과관계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인과관계도 다소 성립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좀 다른 게, 여기는 인과관계 뚜렷하다라는 건 확실성의 측면으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확실성의 측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확실성의 측면이라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사회현상은 여기는 확실하진 않고 확률이에요. 확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는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상관관계가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이 얘기는 이제 얘기하면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해요. 이런 원인에 항상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무조건 따르는 것만은 아니고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도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게 자연현상하고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 당연법칙이고 필연법칙이다 그랬을 때,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당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위의 법칙이고 규범법칙이에요. 규범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이런 용어들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가치 중에 사실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객관성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 언제 어디서나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예? 물은 어떻게 해요? 언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것이 1기압의 전제하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아니 그래서 눈에 보일 때는, 자, 우리가 물이 한 100도씨 되니까 끓더라 라는 걸 보고 맞네 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요즘엔 뭐 취사해도 안 되고 물 끓여도 안 되지만 과거에는 산에 들어가서 밥도 해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뭐 커피라도 한 잔 끓여 먹으려고 물을 뭐 이렇게 가져간 버너로 막 끓였다 칩시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뜨거운 커피를 못 마신다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 뒷동산, 야산 같은 데 큰 상관 없겠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물을 끓이면 물이 한 30도쯤 되면 이것이 끓어버린대요. 끓어가지고 수증기로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1기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1기압이 안 된다. 기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물이 일찍 끓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커피를 마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산에 가서 취사하던 시절에는 산에 올라가서 밥할 때에는 밥을 할 때 위에다가 돌멩이를, 이 냄비 위에다가요, 밥을 끓이고 있는 냄비 위에다가 이제 돌멩이를 얹어가지고 밥을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압이 낮으니 여기가 물이 일찍 끓어가지고 밥이 제대로 익질 않는 거예요. 쌀이 제대로 익질 않아서 밥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얹었다. 기압, 압력을 더 주기 위해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연현상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회현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외 같은 것들도 존재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편성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또 인간으로서의 또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편성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어요? 보편성에다가 특수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예외가 있다 그랬으니까 특수성도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수성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보면 효도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가치의 부분이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어느 경우에 보면 이건 참 진짜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부모님을 살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의 테두리 안에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만하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학습으로 요 개념의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을 이렇게 대비시켜 봤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고, 하나 더요. 우리가 이제 가치 문제와 그 다음에 사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말이에요.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치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가 있는데, 가치의 문제다 그랬을 때는 옳고 그름이에요. 자, 옳고 그름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문제는 뭐뭇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거예요. 뭐뭇이 옳다, 뭐뭇이 그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가 바람직하다 혹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는. 그죠? 옳다 그르다의 부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가치의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주관성이 있는 거죠. 가치의 문제는 주관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요. 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거는 당위적으로 우리가 접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문제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 A는 B다 이런 논리예요. A는 B다. 요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성의 문제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더라라고 하는 객관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위성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실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실증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증을 위해서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성이 있다. 객관성, 실증성, 경험성 이런 측면과 관련된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예요.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회과학은 뭐냐면 요 영역이죠. 사회현상의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회현상을 연구한다. 사회현상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기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제 사회현상을 이렇게 연구하지만, 자, 여기 자연현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플러스 사회현상을 연구하지만 자연현상 연구 방법,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쓴다. 자, 요거를 이제 차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의 문제 연구자는요, 가치의 문제의 판단을 하고 싶고 또 가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좀 입증해보고, 그렇죠? 사실관계를 먼저 입증해보고 그 다음에 가치의 판단하고 싶지만 가치 판단을 또 다소 배제하면서 중립적인 지대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 중립적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좀 깔아놓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우리 교재 맨 앞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과학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이언스, 과학은 아는 것이고 아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현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과학적 방법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적 방법론이다 그랬을 때는 아는 것, 아는 방법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된 것들이더라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의 목적, 과학의 목적이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 방금 전에 다 계략적인 설명이 다 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자, 한번 봐보세요. 과학은요, 결코 가치관이나 철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신다면 존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사실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의 영역, 가치의 영역에 대한 관심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사실의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가치관이 개입된 당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는 당위 요것에 대한 관심을 일단 접어놓는 거예요. 자, 과학은 그래서 규칙성 동그라미 하나 칠까요?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규칙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가면 인과성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인과성, 규칙성, 인과성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뭐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성 이런 거예요. 이런 규칙이에요. 규칙. 그죠? 규칙이에요. 이럴 때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이럴 때 이렇다. A는 B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사실의 부분을 규명하고 밝혀내는 거고 그것이 반드시 이렇더라. 이런 원인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것,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라 그랬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리을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해 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의 연구는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봐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지적인 유희, 지적인 만족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보여왔던 그 모습들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분석해 봄으로써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목적에 다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 필요성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요? 필요한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를 보다 더 진일보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또 그다음에 이 객관적인 어떤 팩트 체크가 있어야 다음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이론이 정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원래 이론이 나왔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해보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처 방법도 솔루션도 우리가 적절하게 적합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관찰되고 설명된 결과를 유추하여 미래의 사건 현상 등을 예측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어요. 아무튼 앞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